자, 이제 코로나19 또 뭐 미중 갈등, 국제 질서 전반 뭐 좀 큰 얘기를 나눴다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바이든 시대 한반도 정세, 한미 관계부터 한번 풀어보죠. 트럼프 때는 우리 뭐 주한미군 방위비 이것도 협상 타결도 안 되고 막 아주 그 갈등적 요소가 있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건 좀 풀리겠죠? 고생 많이 했죠, 사실은. 우리 북한 문제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한 공헌들 때문에 많이 가려져 있었지만 한미동맹은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고 자체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미국의 국력이 약해지다 보니 왜 저 부자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 군대가 가느냐. 실질적으로 미국의 전략가들도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아까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주한미군이라든지 주일미군이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상호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럼요.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왜 부자 나라에 가느냐? 부자 나라에 가 있으면 그 다 내라 돈을. 근데 우리가 사실상 그 미국과 맺은 것은 미군을 운영하는 것을 되는 게 아니고 미군이 사용하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그 인건비라든지 여기 있는 군속들 인건비라든지 또는 거기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지원하는 법령입니다. 그걸 다 대줘도 사실은 20억 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 근데 우리는 한 10억 불 정도를 대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 자체나 틀 자체를 완전히 올려두고 50억 불, 또 어떤 데서는 500억 불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근거가 없고 그렇게 만약 하려면 국회를 통과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고 한미도 새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치로 13%를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의 협상팀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거의 동의가 됐잖아요. 동의가 됐죠. 가져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를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안 된다, 더 내놔라고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것을 딱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보호비 갈취다. 그러니까 마치 그 미국의 갱들이 보호구역을 보호를 해주면서 이 보호비를 갈취한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동맹을 존중하고 상호적이고 동맹은 미국의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맹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분담금 문제는 쉽게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이든 시대에 그럼 한미 관계는 이 방위비 분담금 타결로 뭐 새로운 어떤 갈등 요인 같은 건 없는 겁니까? 분위기는 좋죠. 분위기 좋죠. 분위기 좋고 저는 분명히 회복되리라고 보고요. 그게 구체적으로는 분담금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한국의 전략적 이익이 늘 100%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물론 친구로 대한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상 미국의 이익이 앞설 때는 사실은 늘 그렇게 꽃길만 걸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휴식기를 가질 수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즉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막 하면서 뒤에서는 무역 관세 타협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중국을 반칙 행위자로 보고 동맹들을 묶어서 중국을 압박한다면 바이든이 반중 전선을 만들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들어오라고 하겠죠. 들어오라 하겠고요. 거기에 일본은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일본과 한미를 묶으려는 데서 우리에게 한 압박이 커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뭐 여러 면에서 깡패적 행동을 했으나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역사적인 미북 북미 정상회담 그래도 몇 번 하고 말이죠. 또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미북 관계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핵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는 바이든 시대를 어떻게 내다봐야 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년 선거 전에 이제 얘기한 것이 북미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낫고 한미 관계는 바이든이 낫다는 얘기가 대부분 나왔었고 그게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자화자찬한 측면이 있고 좀 이벤트로 흘렀던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공헌은 적어도 한 2, 3년 동안은 북한의 위협 요소가 굉장히 적어졌고 핵실험 안 했잖아요. 안 하고 그다음에 ICBM 안 쐈으니까 적어도 관리가 됐다. 이 측면은 인정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과거에 거의 불가능했다고 봤던 정상회담에 이거를 상당히 장애물을 내려놨다.
그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비핵화는 안 일어났다 하더라도 싱가포르 회담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북미 간의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 잘 정리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핵화도 들어있고 북미의 새로운 관계도 들어있기 때문에 살려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바이든 넘어오면 이제 과거에 이제 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라든 8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말이 전략적 인내지 맞습니다. 수수방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략적 방치다. 그러니까요. 니글렉트라는 말을 사실 미국 내에서도 비판을 했었습니다. 네. 그 비판을 바이든 대통령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시 돌아가리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특히 그때는 북한이 핵을 가지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두고 볼 완성 전이었죠. 그러니까 두고 볼 여유가 있었다. 어느 정도 있었지만 지금은 핵 보유 국가고 계속 이렇게 증강시키고 있기 때문에 마냥 저는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민주당은 그래도 협상 위주의 그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지금 그 주요 인사들도 협상 위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때는 소위 뭐 탑다운 방식으로 정상 간에 무언가를 물꼬를 태워놓고 실무진한테 맡겼다면 이 방식은 바뀔 거잖아요. 예. 근데 실무적 협상에서 타결 지점을 찾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지난 30년 정도 이제 협상과 압박을 오가고 했는데요. 주로 이제 협상 쪽을 담당했던 쪽이 민주당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검증, 사찰, 예, 뭐 이런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결렬되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탑다운과 바텀업이 합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 바텀에서 업이 안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탑에서 사실 바텀으로 못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탑다운으로 못 내려갔거든요. 예. 이게 좀 적당히 합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실무도 하되 좀 어떻게 어려운 부분은 이렇게 치고 나가는 정상회담도 저는 도모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대목에서는 북한이 정말로 핵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있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에서 묘한 합의가 강경파나 온건파나 묘한 합의가 최근에 일어났어요. 와싱턴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념을 상관없이 합의점에 도달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합의점이에요. 글쎄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뭐냐? 그럼 포기할 것이냐? 아니다. 위협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북한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단계적으로 북한을 동결시키고 북한의 핵을 줄여가고 위협을 줄여가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 말은 어떻게 들으면 비핵화를 포기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핵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들릴 수도 들립니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북한이 가지는 핵무기의 능력이 과거의 원시적인 플루토늄 94년의 제네바 회의와는 달리 굉장히 다양화됐습니다. 플루토늄과 우라늄만 다양해진 게 아니라 중거리, 장거리, 그다음에 SLBM에서 잠수함까지. 그러니까 이걸 한목에 다 비핵화시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이걸 좀 길게 봐야 된다. 그러나 장기전? 비핵화를 두고 당장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고 그다음에 영변 같은 것들을 폐기시키고 그렇게 차곡차곡 나가야 된다는 것이 미국의 합의점이 되고 바이든 행정부도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한테 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국을 못 믿다 보니 한목의 비핵화라는 건 못 들어도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론을 북한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사이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다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북한한테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작년에 하노이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우리가 못 가져왔던 영변 포기부터 그리고 핵 동결부터 저는 가야 되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이 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장님 미국 내에 진영할 것 없이 의견 일치를 봤다라고 표현하시는 그래서 북한의 위협이 워낙 강력하니 더더욱 협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정말 대세입니까? 저는 미국 내에도 초강경파가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는 계속 놔둬야 우리가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가 된다.
이게 여전히 강한 거 아닙니까? 제가 대세라고 말씀드린 거는 북한이 비핵화할 거지 안 한 것에 합의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거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여전히 북한한테 그러니까 안 하니까 북한 체제가 붕괴하기 전에는 안 된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북한 체제로 붕괴론자가 여전히 있고요. 있죠. 말씀하신 거죠. 차라리 북한이 위협이 있으니 중국을 견제하기가 더 좋다. 예.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자 이 둘은 사실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없는 쪽이 우리한테 더 큰 숙제를 줄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결국 협상을 통해서 위협을 감소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그 부분이 사실상 우리와도 맞고 바이든 정부와도 맞는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키워야 되고 사실상 외교를 통해 가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내에 협상파가 득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거기에 북한도 역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도발을 해버리면 강경파가 당연히 득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도 지금 저는 북한도 헷갈리고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나올까 지켜보는. 그래서 그렇죠. 혹자는 지금부터 어떤 상황까지 북한의 전략적 인내다. 아하. 역으로. 예.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나올 때까지는 북한이 인내할 가능성이 크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북한이 적어도 강경파들한테 힘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국을 통해서는 또 우리가 메시지를 발할 때도 그리고 미국에서 메시지를 발할 때도 이 판 자체를 깨는 도발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부터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미 관계 그다음에 우리의 외교력이 미국 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은 또 제한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미국 내 여론도 또 있는 것이고 그런 데서 우리가 영향력을 좀 강화시키는 무슨 묘책은 없나요? 뭐 일단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 중에 하나가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한국 문제, 북한 문제가 미국에서 상당히 중요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 이미 확대됐어요. 한번 높아진 여론적으로도. 것을 물론 이제 코로나나 경제 문제 때문에 뒤순위로는 추측합니다. 조금 몰리겠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장점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전문가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네, 네. 사실 그래서 코로나도 더 커진 면이에요. 예. 바이든은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안보 쪽에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한국 전문가나 북한 전문가들이 있고요. 그 한국 전문가 분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와 네트워크가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 의견들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저는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더 부지런하게 우리가 또 미국에 가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저도 2월 달에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남북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뭐 물론 코로나 사태라는 것도 또 있습니다만은 북핵 협상이 깨지면서부터 뭐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오히려 계속 그냥 더 단절의 담을 높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좀 뚫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계속 두들겨도 응답이 없잖아요. 제가 이제 모두 일사다단이라고 했는데 북한한테는 이 코로나라는 것이 엄청난 트라우마, 이제 공포를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북한이 이것을 퍼졌기 때문에, 확산됐기 때문에 공포를 가졌다기보다는 그것이 확산될 것에 대한, 왜냐하면 수해라든지 제재 문제에서 코로나까지 덮치면 북한은 큰 존재론적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중요한 중국과도 사실 봉쇄를 해버렸던 거거든요. 이제 이 백신이 개발이 되고 북한도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통제가 어느 정도 되어진다면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북한도 경제 문제라든 내부적인 지금은 자력 경쟁이 어느 정도 통하고 있지만 오래 갈 수는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미에서 북한한테 그런 숨쉴 이 통로를 열어준다면 북한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메시지라든지 물론 이제 우리 국민 감정도 있죠. 북한을 불신하고 네. 저를 포함해서 제가 사실 그 개성 연락사무소에 그 개소식에 갔었거든요. 그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저는 우리 국민 감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어도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원장님이 그 바이든 정부가 어떤 태도와 전략 전술까지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북한이 좀 전략적 인내를 할 거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간 동안 북한도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삼각변이 있으면
지금 변이 통한 거는 사실상 한미밖에 없죠. 네. 남북도 지금 끊어져 단절돼 있고 있고. 북민도 단절돼 예, 있습니다. 예. 이러면 이쪽에 한미가 공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항에서 우리가 이제 볼턴 회고록을 보면 한미 간의 신뢰가 이 강경파들에 의해서 사실상 방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바이든 정부와는 사실상 과거부터 뭐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말부터 포함해서 상당히 신뢰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적어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 서로를 신뢰하는 이 신뢰가 사실상 먼저 전제가 되고 그 기간 동안 저는 그것이 굉장히 확실하게 다짐을 받는 것이 서로에게 다짐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미국이 국내 문제로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한국을 믿고 아웃소싱, 물론 이건 우리 문제지만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믿고 아웃소싱을 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힘이 실리고 그렇게 되면 북한은 한국한테 사실상 우리 말의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저는 남북관계 부분에서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 처음 열리고 막 이럴 때만 해도 정말 가슴이 부풀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이 북한의 어떤 경제적 개방에 대한 뭐 모습도 아주 크게 그려주고 해서 그런데 또 완전히 그냥 그것은 절벽에 떨어지듯이 딱 네. 급전직화 돼버리니까 좀 네. 낭망한 그런 상황인데 네. 상대적으로 미국의 민주당, 한국의 민주당 계열 정권 이럴 때가 그나마 기회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난 30년 동안에 딱 2년만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1998년에서 2000년 사이가 바로 그때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이었고 네. 지금과 반대죠. 클린턴 대통령의 말기였습니다. 아, 근데 그때도 위기였습니다. 94년에 제네바 합의가 흔들렸고요. 마치 우리가 2018년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고 북한이 좌절감에 못 이겨서 일본을 지나가는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노동 미사일을 날리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굉장히 대노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화당의 공세 속에 이 온건 정책을 지키려고 하는데 북한이 협조하지 않나. 그래서 강경으로 움직이려고 했을 때 이 김대중 대통령이 가서 햇볕 정책을 설명하고 네. 우리 임동원 장관이 사실 그 햇볕 정책을 페리 프로세스로 미국의 공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미국판 햇볕 정책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올브라이트, 조명록, 차수가 왔다 갔다 했고 네. 조금만 더 기간이 있었더라면 미국에서도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이루어질 뻔했었죠. 갈 뻔했죠. 근데 이제 부시 대통령이 되고 9.11이 되면서 무산은 됐지만 제가 생각하는 우리 외교의 가장 저는 하이라이트가 그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또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맞습니다. 6.15를 이끌어냈죠. 그걸 미국의 강경을 사실 움직인 때거든요. 예. 북한의 강경을 움직인 때였습니다. 예. 저는 그것을 재현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관계, 한반도 북핵 문제까지 짚어봤고 꼭 하나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한일 관계도 이것도 몇 년째 지금 얼어붙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많은 얘기들과 할 얘기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구도는 이거였습니다. 원래 출범할 때 우리는 투트랙으로 과거사 문제는 천천히 해결하고 실문적인 한 것이라고 했는데 예. 이 출발점에 있었던 강제노동 문제의 판결, 대법원 판결과 그다음에 이전 정부가 했던 위안부 합의 때문에 사실 출발이 좋지 않았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연결시킨 것은 일본이었고요. 두 개를 연결시켜서 수출 규제까지 나왔던 네. 거고 일본의 방식이 뭐였냐면 우리는 이제 일단 모든 안을 올려놓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만나자는 게 우리 그렇죠. 입장이었는데 일본은 굴복하고 나오라는 거였습니다. 강제노동도 사법부에 개입해서 바꾸고 위안부도 인정하고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1965년 합의도 다 받아들인다는 걸 맹세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에는 굴복하고 나오라는 걸 우리가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행선을 걸었는데요. 민주당은 한미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일이 묶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중재하리라고 봅니다. 미국이?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중재를 할 텐데 이거는 좋은 측면과 긍정적인 부정 측면이 다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것은 이제 지금 중재가 필요할 만큼 한일이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중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필요하고. 봅니다. 그럼 중재를 한다는 것은 한일이 협상을 한다는 거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저는 우리가 협상하자는 우리 측이 훨씬 더 이제 우리 측 의견이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일본 측의 편을 들어서 미일이 한국의 양보를 강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비는 해야 됩니다. 미국이 우리보다는 일본 편 들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원래는 그게 안 걱정. 그랬습니다. 원래는 민주당이라는 정부가 인권이라든지 위안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 편을 들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바마 때 2014년에
역시 전략가들이 중국을 생각하다 보니 전략적인 문제에 있어서 또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한국이 왜 자꾸 과거만 쳐다보냐나 미래를 보자는 얘기가 미국 쪽에서 나왔거든요. 네, 네. 그리고 미일 관계가 밀월의 관계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와 그것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근데 그러자면 어쨌든 우리도 기존 입장에서 일정 정도는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국내 여론이 그걸 용납할까요? 그렇죠. 이게 참 걸림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뭔가 타협안을 찾아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했던 부분에 대한 일본의 자세는 분명히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이제 전제가 된다면 뭐 우리도 가능한 부분에서 양보 부분들을 국민들을 이해시킬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건 쉽지는 않습니다. 자, 뭐 오늘 좀 마무리 지으면서 뭐 국제 정세 전반, 외교 전반에서 말씀 나눠봤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께서는? 과거 우리는 철저히 한미일 동맹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의 독자적 외교 역량 같은 게 거의 좀 발휘 못 됐던 그런 시기가 길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는 우리 국력에 맞는 정도의 외교 역량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그 출범이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때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맹이란 말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은 우리 미래에 한미 동맹은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나 군사 동맹이 강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처지가 계속 군사 동맹을 필요로 하는 처지라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로 자주 표현합니다만 한미 관계는 깊어져야 되지만 한미 동맹은 군사 동맹은 오히려 약화되는 것이 우리 미래에 낫다라고 저는 일단 전제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동맹이 군사 동맹이 아니라 가치라든지 세계 외교에 있어서의 어떤 협력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는 얼마든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맹이 우리가 동맹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일종의 신화화라든지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6, 9, 1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화력으로 6위고요. 군사비로 세계 9위고요. 그다음에 경제력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10위권으로 올랐을 겁니다. 네. 6, 9, 10인데요. 우리 스스로가 전작권을 가지지 못하고 모든 것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신화거든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익에 의해서 어떤 의미에서 한미동맹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의 가진 국력에 비해서 외교의 독자성이라든지 군사작전권의 우리의 보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좀 큰 전략적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외교관들이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이 그런 외교관들을 좀 많이 키워주셔야죠. 제가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쭉 말씀 들으니까 큰 변화는 예상되나 2021년 우리가 하기에 나름 큰 성과를 또 가져올 수도 있는 해가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찌 보면 우리 실생활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얘기 같습니다만 지금 외교 현안으로 쭉 오늘 짚어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바로 여러분의 실생활과 연결된 주제들입니다. 같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